꿈을 잃은 건물주의 고백. 저는 올해로 61세가 된 은퇴한 시니어입니다. 25년간 서울 종로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방사선사로 일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평범한 의료진이었습니다. 2023년 8월 명예퇴직을 하면서 제 인생의 마지막 도전이 가족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 하나로 제 인생과 가족이 송두리째 무너져버렸습니다. 지금부터 1년 반 만에 32억 원을 모두 잃고 61세의 나이에 병원 청소원과 야간 보안으로 생계를 이어가게 된 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저와 같은 실패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1965년생으로 1995년 방사선사 국가고시를 통과해 25년간 병원에서 근무했습니다. 종로구 대학로의 한 종합병원에서 CT, MRI 촬영을 담당했죠. 성실함 하나로 살아온 제 인생이었습니다. 결혼 후 아내와 함께 아껴가며 모은 돈으로 성북구에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고 아들 하나를 키우며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의료진이라는 안정적인 직업 덕분에 남들보다 조금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었죠.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는 병원 업무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감염 예방을 위해 검사량이 급격히 늘어났고 방역 수칙 때문에 업무량이 2배로 증가했습니다. 하루 종일 방호복을 입고 일해야 했고 휴식 시간도 제대로 없었습니다. 여보, 이렇게 힘들면 조기 퇴직을 생각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아내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때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초부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3월 아들이 대학 졸업을 앞두고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나 취업 대신 창업을 생각해보고 있어. 준호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했는데 대학 시절부터 IT 스타트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급성장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 사업에 뛰어들고 싶어 했죠. 요즘 에듀테크 시장이 정말 뜨거워요. 아빠도 아시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교육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친구들과 함께 의학 전문 교육 플랫폼을 만들고 싶어요.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호야, 창업이 쉬운 줄 알아? 요즘 얼마나 경쟁이 심한데.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25년간 의료 현장에서 일하면서 의학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아들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니 제가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주고 싶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말해봐. 그날 밤 저희 가족은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빠, 사실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사업을 하려면 사무실이 필요한데 임대료가 너무 비싸요. 특히 강남이나 서초 쪽은 월세만 수백만 원이 나와요. 그럼 아빠가 건물을 사서 1층은 내가 사무실로 쓰고 위층들은 임대를 주면 어떨까? 정말요? 아빠가 그렇게 큰 투자를 하실 수 있어요? 아빠가 25년 동안 성실하게 모은 돈이야. 너를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 2023년 4월부터 본격적인 부동산 물색에 들어갔습니다. 강남구 테헤란로 일대를 중심으로 IT 업체들이 집중된 곳을 찾아다녔죠. 당시는 정말 희망적인 시기였습니다. 코로나19가 엔데믹으로 전환되면서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있었고 특히 IT 산업은 팬데믹 특수를 누리며 급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도 K디지털 뉴딜 정책을 추진하며 IT 창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었고요. 무엇보다 금리 환경이 좋았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 3.5%로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고 제가 25년간 의료진으로 근무한 이력 때문에 신용등급이 1등급이었습니다. 성북구 아파트를 담보로 하면 충분히 큰 금액을 빌릴 수 있었죠. 선생님, 지금이 기회입니다. IT 업계가 이렇게 뜨거울 때가 언제 또 있겠어요? 상업용 부동산 투자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만난 상담사의 말이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그러던 중 5월 어느 날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6층 건물이 매매로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강남역과 교대역 사이에 황금 입지였죠. 여보, 여기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 그 건물은 1층이 카페, 2, 3층이 사무실, 4, 6층이 원룸형 사무텔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매매가는 55억 원이었습니다. 선생님, 여기는 정말 황금 자리예요. 강남역 도보 10분 거리에 이런 복합 건물이 나올 일이 거의 없죠. 코로나가 끝나면서 사무실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서 지금이 아니면 이런 기회는 다시 없을 거예요. 중개사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퇴직금으로 받은 3억 원과 평생 모은 적금 2억 원, 그리고 성북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철저히 시장 조사를 했습니다. 서초동 일대의 임대료 시세를 조사해보니 상당히 매력적이었습니다. 1층 카페 월 임대료 1,200만 원, 2, 3층 사무실 층당 월 800만 원 총 1,600만 원, 4, 5, 6층 사무텔 층당 월 1,000만 원 총 3,000만 원, 총 월 임대 수입이 5,800만 원 정도였습니다. 대출이자를 빼고도 월 4천만 원 가까운 순수익이 나는 계산이었죠. 더욱 확신을 준 것은 서초동 일대의 변화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IT 스타트업들이 강남으로 대거 이전하면서 사무실 임대 수요가 폭증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진짜 IT 회사들이 많이 생기고 있네. 사무실마다 젊은 개발자들로 가득해. 아내도 점점 확신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이미 창업 준비에 한창이었고요. 아빠, 1층은 제가 사무실로 쓰고 위층들은 임대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같은 건물에 IT 회사들이 많이 입주하면 네트워킹도 쉽고 시너지 효과도 클 거예요. 2023년 8월 드디어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서초동 6층 건물을 55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퇴직금 3억 원, 적금 2억 원, 성북구 아파트 담보대출 30억 원, 추가 신용대출 5억 원, 총 40억 원 중 32억 원을 투자한 것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이다. 그날 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축배를 들었습니다. 2023년 9월 드디어 서초 IT 허브라는 이름으로 건물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1층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며 의학 전문 교육 플랫폼 메디러닝을 런칭했습니다. 초기 반응은 정말 좋았습니다. 의료진들을 위한 온라인 교육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의료진들의 지속적인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졌죠. 2층에서 6층도 금세 입주자가 찾았습니다. IT 스타트업들이 강남으로 몰리면서 깔끔하고 저렴한 사무 공간을 찾고 있었거든요. 첫 매출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1층 일부 임대월 400만 원, 2, 3층 사무실 월 1,600만 원, 4, 5, 6층 사무텔 월 3천만 원, 총 월 매출 5천만 원, 대출이자 1,400만 원을 빼고도 월 3,600만 원의 순수익이 나왔습니다. 1년이면 4억 3천만 원, 8년이면 투자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계산이었죠. 아빠, 정말 대단해요. 메디러닝도 잘 되고 있고 건물 임대 수입도 안정적이에요. 준호의 사업도 순항하고 있었습니다. 의대생들과 의료진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회원수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죠. 10월에는 지역 경제지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성공적인 부동산 투자 사례라는 제목으로 저희 이야기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함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2023년 11월 첫 번째 변화의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 시작된 빅테크 구조조정 바람이 한국에도 불어닥친 것입니다. 아빠, 요즘 IT 업계 분위기가 좀 이상해요. 투자가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해요. 아들의 말을 들으니 불안했습니다. 실제로 몇몇 스타트업들이 사무실을 축소하거나 아예 이전을 고려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금리였습니다. 미국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를 계속 올리자 한국은행도 11월에 기준금리를 3.5%에서 4.0%로 인상했습니다.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던 저에게는 직격탄이었죠. 월 대출이자가 1,400만 원에서 1,600만 원으로 200만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금리가 이렇게 갑자기 오를 수 있어? 은행에 문의해보니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12월부터 임대 문의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4층에 있던 한 IT 스타트업이 투자 유치, 실패로 사무실을 축소해야 한다며 이전을 통보해왔습니다. 5층과 6층의 두 업체도 경영 악화로 임대료 조정이 필요하다며 재계약을 요구했습니다. 12월 매출이 처음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월 매출이 5천만 원에서 4,200만 원으로 월 이자 1,600만 원, 순수익 3,600만 원에서 2,600만 원으로 여전히 흑자였지만 급격한 감소폭이 불안했습니다. 2024년이 시작되면서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IT 업계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스타트업들의 사무실 수요가 급감한 것입니다. 가장 큰 타격은 정부 정책 변화였습니다. 2024년 1월 정부에서 IT 창업 지원 정책을 대폭 축소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그동안 K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지원되던 각종 혜택들이 중단되면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상황이 정말 심각해요. 정부 지원금이 끊기면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문을 닫고 있어요. 준호의 메디러닝도 타격을 받았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던 의료진 교육 보조금이 삭감되면서 유료 회원이 급격히 줄어든 것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부동산 시장 전체의 침체였습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둔화로 상업용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었고 임대 시장도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2월부터 공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3층 사무실 1개실 공실, 5층 사무텔 2개실 공실, 6층 사무텔 1개실 공실. 2월 매출이 더욱 떨어졌습니다. 총 매출 4,200만 원에서 3,400만 원으로 월이자 1,600만 원에서 3월부터 1,700만 원으로 추가 인상. 순수익 2,600만 원에서 1,700만 원으로 월 이자 부담이 1,700만 원에서 1,900만 원으로 늘어났죠. 그러면서 3월 매출 정산을 하던 날 아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번 달 총 매출이 2,800만 원밖에 안 나왔어요. 이자도 못 내겠어요. 그때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총 월 매출 2,800만 원, 월 이자 1,900만 원,
관리비 및 기타 비용 400만원, 순손실 1,500만원. 3월에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4.5%로 추가 인상했습니다. 월 1,500만원씩 적자가 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제가 따로 모아둔 돈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매월 1,500만원씩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4월에는 더욱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정부에서 의료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의학교육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아들의 메디러닝 사업의 직격탄이었죠. 아빠, 어떻게 해요? 새로운 규제 때문에 기존 콘텐츠를 다 수정해야 해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5월부터는 더 많은 공실이 발생했습니다. IT 업계 불황이 심화되면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문을 닫거나 사무실을 축소했습니다. 6개 층 중 절반 이상이 비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층 아들 사무실 임대료 없음. 2층 공실. 3층 한 개실만 임대 중. 4층 공실. 5층 한 개실만 임대 중. 6층 공실. 5월 매출이 더욱 급감했습니다. 총 월 매출 1,400만원. 5월 이자 1,950만원 추가 인상. 관리비 및 기타 비용 400만원. 순손실 1,950만원. 5월 2천만원에 가까운 적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면 2억 4천만원의 손실이었죠. 6월 아내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해. 이러다가 우리 모든 재산 다 날려. 조금만 더 기다려봐. 하반기에는 상황이 나아질 수도 있어. 하지만 속으로는 저도 절망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돈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7월 아들이 결국 메디러닝 사업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아빠, 미안해요. 제가 능력이 없어서 아빠 돈을 다 날렸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아빠가 잘못 판단한 거야.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여 앉아 울었습니다. 1년 전에 그 설렘과 희망은 온데간데 없고 절망과 후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2024년 8월부터 본격적으로 건물 매각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판단이 섰거든요. 매월 2천만 원에 가까운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손에 있던 여유자금도 바닥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55억 원에 샀으니까 50억 원 정도면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1년 사이에 5억 원 정도 손해는 감소하더라도 대출금 30억 원을 갚고 나면 15억 원 정도는 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선생님, 요즘 부동산 시장이 너무 어려워요.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더욱 심각하고요. 게다가 IT 불황으로 사무실 수요가 급감해서 부동산 중개업소를 돌아다니면서 들은 말은 절망적이었습니다. 금리 인상과 경기 침체로 부동산 시장 전체가 얼어붙어 있었고 특히 상업용 부동산은 거래가 거의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첫 번째 호가는 45억 원이었습니다. 벌써 10억 원이나 떨어진 가격이었지만 그마저도 문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장님, 요즘 누가 이런 사무용 건물을 사려고 해요? 임대 수익도 안 나오는데. 한 달을 기다려도 연락 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 대출이자는 계속 나가고 관리비도 계속 들어갔습니다. 9월에는 40억 원으로 가격을 더 내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경매로 넘어가는 거 아냐? 아내의 걱정이 현실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 대출이자를 4개월째 연체하고 있었거든요. 10월 마지막으로 35억 원까지 가격을 내렸습니다. 55억 원에 샀던 건물을 20억 원 손해를 보고 파는 것이었지만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11월 말 드디어 한 부동산 투자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32억 원에 현금 거래 가능합니다. 바로 계약하실 수 있으면 연락주세요. 32억 원. 제가 투자한 전체 금액과 똑같은 액수였습니다. 건물 매입비 55억 원 중 23억 원을 손해보는 것이었지만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2024년 12월 10일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정확히 1년 4개월 만이었습니다. 매각 대금 32억 원으로 우선 은행 대출 30억 원을 상환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2억 원에서 각종 세금과 수수료를 빼고 나니 실제로 손에 남은 돈은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처음에 투자한 32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만 건진 셈이니 실질적으로 30억 5천만 원을 손해본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낸 이자까지 합치면 거의 35억 원에 가까운 손실이었죠. 계약서에 마지막 도장을 찍는 순간 정말 허탈했습니다. 28년간 성실하게 모은 전 재산이 1년 4개월 만에 사라진 것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다 끝났어. 이제 32억 원 중에서 1억 5천만 원만 남았어. 아들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창업을 하겠다고 해서. 아니야, 아빠가 잘못 판단한 거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IT 업계 전망을 너무 낙관적으로 본 것일까? 금리 인상을 예상하지 못한 것일까? 정부 정책 변화를 간과한 것일까?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시작해야 했습니다.
2025년 1월 저희 가족은 25년간 살았던 성북구 아파트를 떠나 구로구의 반지하 월세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성북구 아파트는 대출 담보로 묶여 있어서 팔 수밖에 없었거든요. 35평 아파트에서 12평 반지하로의 이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특히 겨울철 반지하의 추위와 습기는 상상 이상이었죠. 아빠 미안해요. 나 때문에 이런 고생을. 이제 그런 말 하지 마라.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남은 돈 1억 5천만 원으로는 더 이상 큰 투자를 할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61세라는 나이에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25년간 병원에서만 일했던 제게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거든요. 방사선사 자리를 알아봤지만 대부분 젊은 인력을 선호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생계를 위해 선택한 것이 병원 청소원이었습니다. 새벽 6시부터 오전 11시까지 종합병원에서 청소하는 일이었죠. 첫 출근 날의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25년간 흰 가운을 입고 의료진으로 일했던 제가 청소복을 입고 걸레를 들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아저씨, 처음이세요? 저는 팀장 박미경입니다. 저보다 20살도 어린 팀장에게 존댓말을 하며 일을 배워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지만 곧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병원 청소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5시간 동안 서서 무거운 청소 장비를 들고 다녀야 했거든요. 첫 주는 온몸이 아파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월급은 140만 원 정도였지만 그래도 제 손으로 번 돈이라는 생각에 뿌듯했습니다. 오후에는 야간 보안 일을 시작했습니다. 저녁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오피스텔 보안 요원으로 일했죠. 야간 보안 첫날도 잊을 수 없습니다. 한때 제가 건물주였던 곳과 비슷한 오피스텔에서 보안 요원으로 일한다는 현실이 씁쓸했습니다. 경비 아저씨 수고하세요. 젊은 직장인들의 인사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그런 인사를 건넸는데 이제는 제가 그 인사를 받는 입장이 된 것이었죠. 한 달 동안 병원 청소와 야간 보안을 병행하니 총 2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예전 병원 월급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아들도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근처 식당에서 주방 보조 일을 했고요. 온 가족이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지만 그래도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다행이었습니다. 어느 날 야간 보안을 하다가 예전 병원 동료를 만났습니다. 너 뭐해? 왜 이런 일을? 순간 부끄러웠지만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요즘 이 일하고 있어. 나름 괜찮은 일이야. 그날 이후로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직하게 일해서 버는 돈인데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가 범한 실수들이 너무나 선명하게 보입니다. 당시에는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계획들이 얼마나 허술했는지 깨닫게 되었죠. 첫 번째 실수 IT업계 전망 오판. 저는 코로나 특수로 성장한 IT업계가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특수는 일시적인 현상이었고 경기 침체와 함께 IT업계도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정부 정책 변화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두 번째 실수 금리 인상 리스크 완전 무시. 2023년 당시 연 3.5%의 금리에 안주해서 금리가 더 오를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변동금리로 30억 원이라는 거액을 대출받으면서도 금리 변동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었죠. 결국 금리가 4.5%까지 오르면서 월 이자가 1,400만 원에서 1,950만 원으로 급증했고 이것이 저희를 파멸로 이끈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세 번째 실수 시장 변화에 대한 안일한 대응. 부동산 임대업은 경기 변동에 매우 민감한 사업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 번 임대를 주면 계속 안정적인 수입이 들어올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IT업계 불황으로 임차인들이 대거 이탈할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못했죠. 네 번째 실수 과도한 레버리지. 전체 투자금 32억 원 중 자기 자본은 5억 원에 불과했고 나머지 27억 원은 모두 대출이었습니다. 레버리지 비율이 무려 600%에 달했죠. 이런 구조에서는 조금만 상황이 악화되어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인데 저는 위험성은 간과하고 수익성만 봤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실수 감정적 판단. 무엇보다 큰 실수는 아들에 대한 사랑이 합리적 판단을 마비시켰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앞서서 객관적인 시장 분석과 리스크 평가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감정적 결정을 내린 것이 결국 가족을 더 큰 고통에 빠뜨렸습니다. 지금의 제 삶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병원 청소를 하고 밤 10시부터 야간 보안을 합니다. 60대의 나이에 20대 팀장에게 존댓말을 하며 일을 배우고 제 또래 사람들을 고객님이라고 부르며 인사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삶도 나름 만족스럽습니다. 정직하게 일해서 번 돈으로 가족을 부양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한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아들은 이제 다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창업 실패로 많이 상처받았지만 점차 회복하고 있어요.
대기업은 어렵더라도 중소기업에서라도 개발자로 일하고 싶다고 합니다. 아내도 처음에는 많이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함께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남은 돈 1억 5천만 원으로는 절대 무리한 투자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안전한 적금과 예금으로만 관리하면서 필요할 때 조금씩 생활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저와 비슷한 상황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간절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전 재산을 걸고 투자하지 마세요. 아무리 확실해 보이는 투자라도 예상치 못한 변수는 항상 존재합니다. 특히 정부 정책 변화나 업계 전반의 구조조정 같은 거시적 변화는 개인이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금리 변동 리스크를 반드시 고려하세요. 특히 변동금리 대출을 받으실 때는 금리가 최대 얼마까지 올라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투자하세요. 저처럼 금리가 1%만 올라도 파산하는 구조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감정보다 냉정한 분석을 우선하세요. 가족을 위한다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이 올바른 판단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라도 더욱 신중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업계 동향과 정책 변화를 꾸준히 모니터링하세요. 부동산 투자는 단순히 건물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닙니다. 입주할 업종의 전망, 정부 정책, 금리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신중하게 사용하세요. 대출을 활용한 투자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그만큼 위험도 커집니다. 자기 자본 비율을 최소 30% 이상은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실패가 여러분에게는 교훈이 되어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실패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저처럼 60대에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지만 가족이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게는 또 다른 누군가의 시행착오를 막아줄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며 지혜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현명한 선택으로 행복한 노후 보내시기 바랍니다.